아유, 경기 내용이 좋아요. 아주 좋죠. 그래서 그런지 네.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뭐 이래서. 벤투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 띵장을 몰라봤네요. 그 예전에 갑자기 98 프랑스 월드컵에 네. 에메자키를 향했던 네, 그 수많은 비판들 네. 끝났더니 결국 우승을 했더니 칼럼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에메자키가 맞았습니다. 그런 거 했던 물론 네. 아직 우리가 뭐 최종 예선 중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최종 예선 물론 굉장히 유력해졌지만 본선 직행이 맞습니다. 우리가 더 목표하고 있는 건 당연히 본선에서의 좋은 경기 내용과 좋은 결과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더 많은 완성도를 끌어올리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벤투 감독이 팀을 조직할 때 네. 만들어갈 때 우려들 그렇죠. 그다음에 있었죠. 그거에 대한 지적들 비판들 이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팀은 좋아졌다. 일단 벤투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을 딱 확고하게 말을 해놨잖아요. 난 이런 축구 할 거고 이거에 내 스타일과 안 맞으면 안 뽑고 그러니까. 비판 아무렇게 해라. 비판 계속 해라. 대신 나는 나중에 결과를 보여줄 테니까 이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물러나는 거고 하고 이제 벤투 감독이 보여준 건데 벤투 감독이 지난 경기부터 굉장히 좀 결과물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경기력까지 따라오면서 많은 비판들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뭐 조금 또 보긴 그쵸? 하네요. 아직 보긴 좀 더 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어제 있었던 경기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라크 경기뿐만 아니라 제 느낌은 이란 원정 때 비겼던 선제골 넣고 비겼던 그 경기부터 해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번에 이라크 경기까지 어떠한 상대 어떠한 조건 상관없이 벤투 감독이 하고자 싶은 그 축구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선수, 좋은 팀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거든요. 기복타지 않고 네. 어떤 팀을 만나도 자기 축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멘탈 깨지지 않고 쫙 가는 건데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킹정한다. 네. 드디어 빛을 보는. 그동안 어떤 이 전술적인 부분이나 선수 선발에 대해서 네. 다른 의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 정도로 끌어올린 건 우리가 중동에서 열린 최종 예선 원정에서 9년 만에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여러 가지 놓고 보더라도 내용과 결과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다 지금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게 그렇게 좀 있었는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한다든지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축구가 안정적인 단계에서 갈 수 있는 것도 김민재 선수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길래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벤투 감독의 축구가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것에는 좀 안정적인 수비력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민재가 있다. 아우. 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민재는 왜 포즈가 왜 갑자기 저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잠깐 기성용 선수를 만났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수비력. 우리 페노님처럼 하는 얘기가 지금 벤투 감독 축구가 너무 좋대요. 네.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진짜 딱 그 감독님이 하려고 하는 거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황인범도 요새 너무 잘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센터백에 저런 괴물과 같은 선수가 잘라주고 뿌려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면 미드필더나 앞쪽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거야. 그렇죠. 특히나 이제 벤투 감독의 축구는 뒤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김민재를 보면서 놀랬대요. 저렇게까지 잘했나?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시너지가 앞쪽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민재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실점부터 우리가 거의 지금 최종 예선에서 실점을 기록하지 않고 있죠. 맞아요. 6경기에서 2개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탈리아 월드컵 최종 예선 그 이후에 가장 적은 실점 페이스더라고요. 뭐 경기 수나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나 우리가 실점이 없어? 이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최종 예선이 5경기였고 5경기에서 1개의 실점을 허용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5경기 4개의 실점, 8경기에서 7개의 실점 뭐 이렇게 실점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최종 예선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마냥 쉬운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경기나 그 전 경기에 결정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당연히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도 수비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데이터가 그냥 확실히 그러네요. 그렇죠. 그 정도였구나. 최근에 보면 이제 아시아권도 최종 예선을 할 때 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예전하고 다르죠.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인데도 실점이 적다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지금 벤투 감독의 지금 한국 국가대표팀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죠. 예전처럼 우리를 만난다고 해서 아시아 지역에선 상대팀들이 완전히 내려가서 두 줄 수비하고 그러진 않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이라크도 완전히 내려가진 않잖아. 그렇죠. 예, 물론 수비하지만 또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실점. 근데 김민재 선수가 참 그 욕심이 과하시네. 그랬잖아요. 자기 원래 목표는 최종 예선 무실점이었다고. 아, 무실점이었다. 이 실점을 내줘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실점은 내가 무실점을 깨졌지만 무패는 하겠다고. 아, 무패는 무패잖아요. 하겠다. 아, 그렇죠. 무서운 친구라니까 멘탈이. 예. 근데 이게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느냐, 김민재가 네. 있을 때 일단 안정적인 수비의 핵심이 김민재인데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는 우리가 강팀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보통 강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수비 뒷공간이죠. 그러니까 뒷방 맞는다고 하죠. 그렇죠. 올렸다가 뒷방 딱 한 번 맞으면 그냥. 그래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은데 그 수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반다이크가 있기 때문이고. 반다이크가 그래서 오기 전에 그렇죠. 리버풀의 수비 생각 다 하시면 악몽 같았죠.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졌죠. 예. 이제 그건 이제 결국엔 팀이 라인 높게 올렸을 때 그 최후방의 수비수가 얼마나 좀 개인 기량을 갖추고 있느냐. 요게 일단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죠. 팀의 어떤 특징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를 굉장히 넓게 커버하는 선수. 그래서 김민재를 민다이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김민재가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대표팀에서. 일단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와 이번 이라크전 이 두 경기의 히트맵을 보면 네. 굉장히 높죠. 굉장히 전방까지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해주고 그 뒷공간도 커버해주고. 이상해 난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홍명보 때 혹시 네. 많이 봤죠, 보셨나요? 봤죠. 네. 저는 이제 한참 제가 대학교 시절 때 홍명보 네네. 경기를 봤으니까 홍명보 당시의 선수도 네. 물론 이제 슈팅을 막 때려 올라가서 중거리 때리느라고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네. 이렇게 높게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홍명보 선수는 네. 리베로라고 했고 우리가 리베로를 약간 잘못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냐면 공격하는 수비수로 번역을 했는데 리베로가 자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토퍼와 스위퍼 우리가 백스리를 썼잖아. 그쵸. 당시에는 일자백이 아니라 3백의 가운데 홍명보를 밑으로 내렸다고요. 그래서 스위퍼라고 불렀다고. 스위퍼의 개념이에요. 스위퍼는 앞에 있는 스토퍼들이 상대 공격수를 잡잖아. 그 대신 자유롭게 스위퍼는 잡을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커버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이쪽 스토퍼가 잡는데 빠지면 내가 커버해야지. 그렇죠. 이 친구는 이런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맨마킹 없이 자유롭다고 해서 리베로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동선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김민재와 홍명보의 이 히트맵은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높게 올라갔을 때 이 수비 뒷공간을 일단 김민재 선수가 워낙 이 아시아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가 역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으로 김민재가 올라가서 상대 공격수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올라가서 쭉쭉. 그래서 우리가 압박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아줄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높은 지역까지 쫓아가서. 올라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내고 이것까지 되니까 그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하는 수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김민재 선수가 상대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군요. 하나는 우리가 라인을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뒤가 열릴 수 있는데 꽝꽝 가면서 뒤도 다 커버해버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우리가 공격수들 좀 내려와서 받자. 안 되니까 내려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김민재가 달려와서 빡!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김민재를 좀 끌어들였다가 뒷공간으로 뛰어가려고 하니 김민재의 스피드가 더 빠르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김민재를 넘을 수 없는 지금 벽처럼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상대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좀 지표를 찾아보니까 점유율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 아랍에미레이트전 그리고 이라크전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전에는 66% 그리고 이라크전에는 60%를 가져갔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볼을 빼앗아는 횟수가 상대팀보다 훨씬 많았어요. 볼을 뺏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볼을 잃어버린 횟수가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죠. 이라크나. 그런데도 우리가 볼을 빼앗아낸 횟수가 더 많았다. 모순 아닙니까? 볼은 우리가 점유율은 6대4, 7대3 정도로 볼을 더 오래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죠. 볼을
잠깐 소유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력했다.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상대는 되게 짜증나겠다. 야, 내가 잠깐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자르냐?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 나와주는 플레이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플레이가 네. 정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최종 예선이 정말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김민재 효과도 있다. 물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벤투 감독이 만든 전체적인 전술의 효과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민재만 저희가 잡아보는 겁니다. 네. 이건 페네르바체에서의 어떤 활약도 당연히 이어지는 그렇죠. 국대에서 활약 같아요. 페네르바체에서도 보면 사실 네네. 페네르바체가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엄청나게 커버하고 그리고 전방으로 튀어나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고 네. 이런 플레이를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고 클럽에서도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뛰다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뛸 때 굉장히 익숙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질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페네르바체 뛰는 거 봤는데 똑같네 국대에서. 맞아요. 그래서 페네르바체를 정말 잘 갔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뛰던 대로 그냥 뛰면 돼, 국대 와서도.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김민재 선수도 있고 정우영 선수도 좀 그렇죠. 짚어본다고 네.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큰 정우영이죠. 그렇죠. 큰 정우영. 뭐 이제 이라크 경기에서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이제 A매치 데뷔골을 넣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또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정우영 선수에 대한 역할론도 왜냐하면 정우영 선수도 네. 이렇게 좀 비판도 좀 듣고 그렇죠. 이랬던 선수인데 근데 정우영 선수 역할이 분명히 있다 팀에.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대팀이 당연히 약팀이니까 네. 수비 뒷공간을 노려야겠다라는 준비를 해놓고 언제나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건 최전방 공격수의 뭐 스피드나 개인기량도 중요하지만 네. 최전방 공격수가 달려나갈 때 거기로 보내주는 패스, 그 패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이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데 그 패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정우영 선수가 전방에서 잘 방해해주고 있다. 1차 저지선 역할을 잘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수와 1대1로 계속 마주보는 얼굴을 마주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건 불안하죠. 아무리 맞습니다. 김민재여도. 근데 앞쪽에서 계속 경기 끝나면 여하튼 유니폼이 가장 더러워지는 선수는 정우영 같아요. 맞아요. 네, 물론 정우영 선수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더 볼을 더 앞쪽으로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 전진 패스에 대한 정확도가 높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물론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뭐 손꼽을 수 있는 선수들이고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저렇게 헌신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선수가 저 위치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선수가 좀 해주면 되죠. 황인범 선수가 찔러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커팅해주면 되는 거고 정우영 선수는 계속 흔들어주면서 하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랍에미레이트전이나 그리고 이라크전 어제 경기를 봐도 상대팀들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긴 주는데 네. 정우영 선수가 잘라내거나 정우영 선수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상대팀이 급하게 볼을 걷어내면서 부정확한 패스가 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정확한 패스가 오는 것보다 부정확한 패스가 올 때 좀 더 상대팀의 공격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좀 더 수월하다. 오케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체 축구도 그렇지만 특히 수비 쪽에 있어서는 협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도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실점도 적고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다. 네. 자, 저희가 큰 정우영 선수 어제 이라크와의 경기 때 히트맵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어제 그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의 이라크 경기에서의 히트맵인데 와 진짜 제대로 얘기한 게 맞네요. 네. 일단 정우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우리가 수비 라인이 높으니까 전방까지 올라가서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 장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상대를 방해해줬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히트맵이 딱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띄워주는 선수가 진짜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물론 뭐 보기에 화려하고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런 아닌 저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뭐 자기를 던지고 계속 주위에 비어있을 때 자기를 또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봤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우리 김민재 선수 잘해주고 있고 정우영 선수 잘해주고 있고 황인범 선수는 뭐 지난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황인범 선수도 너무 이번 두 번의 평가전 중에서 너무 잘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작은 정우영 선수도 이제 올라오고 백승호 선수도 어제 또 기회를 잡고 엄원상도 기회를 잡고 뭐 손흥민이나 조규성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뭐 다들 잘했어.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 이제 경기 끝날 쯤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강인 선수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팀이 쫙 완성도가 돼 있으니까 자리가 있느냐? 혹시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제 경기 그리고 이제 지난번 아랍에미리트전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대표팀에서 이제 뭔가 자기 자리 잡기 위해서 벤투 감독이 원하는 부분이 뭐였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두 번의 A매치를 보면서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강렬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강렬한 전방 압박을 이강인 선수가 수행해 줄 수 있느냐. 첫 번째 숙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숙제인 거죠. 일단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한국 대표팀의 상황이 굉장히 이 최종 예선 통과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조만간 기회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4경기 내년에 남았는데 2경기를 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은 좀 그동안 뭐 했던 선수들을 한번 또 기용한다든지 플랜 B를 한번 벤투 감독님이 플랜 B를 쓸까? 아니 저는 근데 난 이 고집 인정합니다. 뚝심 킹정. 저는 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벤투 감독이 조금씩 전술에 변화를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은 정우영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이재성 선수 대신. 맞아요. 그런데 작은 정우영 선수는 이재성 선수와는 완벽히 다른 선수죠. 다른 결이죠. 다른 결이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성 선수는 이 황인범 선수와 함께 중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패스를 좀 뿌려주는 역할을 집중했다면 정우영 선수는 아예 조규성 선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규성 선수가 좀 볼을 떨어뜨려주면 그 세컨 볼을 받아서 침투를 하거나 슈팅으로 마무리하거나 이런 역할을 받았었는데 확실히 정우영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는 완벽하게 좀 다른 공격 패턴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벤투 감독도 이것저것 좀 실험을 해보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수들이 다 잘하고 벤투 감독님도 잘 준비를 해서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선수를 좀 더 폭넓게 기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확대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숙제가 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전방 압박을 상당히 벤투 감독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얼마큼 부합할 수 있느냐. 또 이제 두 번째 제 생각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황인범 선수가 좀 보여준 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는 확실히 조금 더 위로 올려놔도 되고 조금 내려도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황인범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4-1-4-1 혹은 4-2-3-1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주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벤투 감독은 이제 그런 약간 멀티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포지션을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폭넓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숙제 정도를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 숙제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라리가에서 해야 됩니다. 맞아요. 라리가에서 이 문제들을 계속 더 지금 이 기성용 선수가 라리가 잠깐이긴 마요르카 뛰었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일단 처음에 하냐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대표팀이 그런 의미에서 이래요. 그래도 라리가에서 주전을 뛰는데 대표팀을 안 부르나? 그러니까 이만큼 뭐 좋은 선수들 많이 있는 거고 경합이 치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언젠가 한번 또 불러봐야죠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지금 계속 기회를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문제들 더 자기 어떤 경쟁력을 확인해주고 보여준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건 숙제입니다. 벤투 감독의 축구에 부합하느냐. 결국 감독은 자기가 부합해야지 맞기 때문에 요거 문제들이 된다면 요런 약간 상황이 조금 좋아진 상황에서 내년에 4경기 있는데 최종에서 아마 뽑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이제 마요르카에서 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압박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완전히 이게 마음을 먹고 자기가 막 몸을 던지고 막 수비하려고 하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볼이 없는 상황에서 공간으로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 확실히 지난 시즌이나 이런 시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벤투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이제 플레이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벤투 감독도 분명히 한 번쯤 불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현님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패스도 잘하고 기술이나 이런 능력이 좋은데 이강인을 쓰려면 구성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풀 거예요. 이강인 선수를 불러서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팀을 새롭게 이거는 안 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맞아요. 벤투 감독이 지금 꾸려놓은 팀에서 이강인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이 전방 압박, 그다음에 약간의 멀티 포지셔닝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강인 선수가 더 올려서 감독님 준비됐습니다. 보여주면 벤투 감독도 당연히 뽑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